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그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묻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강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으로의 여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 솔직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모든 걸 제대로 했고, 충실했고, 열심히 일했고, 희생했고, 자신을 내어줬고, 필요할 땐 침묵했고, 필요할 땐 강한 척했는데 어느 날 아침 빈손으로 눈을 떴을 때 감사 인사도 지지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고요한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채 난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이상한 감정만 느껴지는 그런 기분. 만약 이런 느낌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림길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냅니다. 더 많은 일, 더 바쁜 삶,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소음. 멈추는 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멈춘다는 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진정으로 직시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한계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합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향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몇 년 동안 그 말 주위를 맴돌거나 아니면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은 때때로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추상화하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념이야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시선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고 잘 지내? 라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필요도 없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답은 무겁습니다. 융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역할 속에서, 항상 맥락 속에서, 항상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존재합니다. 어느 날 그 역할들은 사라지고 그 맥락은 해체되고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진정으로 혼자가 됩니다. 그 외로움, 진정한 고독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외부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반응, 인정, 그리고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날 때 내면에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멈출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주함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변화로 가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면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해합니다. 내면으로 향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불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설명하는 것은 사실 매우 구체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을 자극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제 화가 나나요? 사소한 일이 당신을 과하게 흔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한 문장, 눈길, 침묵이 당신 내면의 커다란 공간을 열어젖히는 때는 언제인가요? 그런 순간들, 즉 당신을 자극하는 순간들이 바로 내면 지도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순간들을
가장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당신은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그 감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을 채우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면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토대를 다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게 바로 나야.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거나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어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융의 사상을 바탕으로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고 아무도 없을 때에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과 그 의미를 단계별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칼 융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왜 그렇게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는데 처음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가면을 쓰지 않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쓰는 가짜 얼굴이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온 정체성의 층이며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당신은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당신은 강인하고 갈등을 피하며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친구들 앞에서의 당신은 쾌활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잘 지내? 라는 질문에 언제나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 가면을 쓰고 살아왔기에 어디서부터 가면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면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혹은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가면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결코 무작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가면은 어떤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납니다. 어린 시절 화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침묵을 지켰죠. 이때 침착함이라는 가면이 생겨났습니다. 약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한 척했죠. 이때 강함이라는 가면이 강화되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물러섰죠. 이때 수능적이라는 가면이 뿌리 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면들은 너무나 겹겹이 쌓이고 뒤엉켜서 당신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면을 쓰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역할에 순응하고 매일 그 기대에 부응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피로가 너무 만성화되어 정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이렇게 피곤해. 인생은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피로가 삶 자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매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수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옵니다. 탈진 때문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삶이 너무 압박해서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든 그 순간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가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분노, 오래전에 삼켜버린 울음, 수많은 그만해 나도 지쳤어 라는 말하지 못한 외침, 끊임없이 미뤄왔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순간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머릿속을 온갖 감정으로 채웁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그 감정이 낯설고 통제할 수 없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도망치는 행위는 오히려 그러한 감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억누르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가장 큰 해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남겨두고 도망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여기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각하십시오. 가면을 벗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 보세요. 만약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무엇에 아니요라고 말할까? 무엇에 예라고 말할까? 만약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가면이 당신을 진정한 자아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클수록 내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입니다. 삶에서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승리하는 첫걸음은 그 거리감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한 번에 벗어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모든 역할이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역할은 학습된 것이고 어떤 역할은 강요된 것이며 어떤 역할은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반사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작지만 심오한 깨달음이 내면으로 향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기억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자극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순간 자극을 받을 때 어떤 가면이 무너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자극받는 곳이 바로 가면, 이 가장 얇은 곳입니다. 얇은 것은 깨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은 변화에 열려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바로 그 균열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융의 가장 강력하고 변혁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가장 회피적인 개념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림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둡거나 위험하거나 악한 것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융이 의도한 바는 그런 것이 아니며 이 개념을 오해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나쁜 면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수년 동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밀어낸 모든 것, 느낄 수 없다며, 억눌렀던 모든 것, 그렇게 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묻어둔 모든 것입니다. 이 정의를 읽으면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강렬한 감정을 느껴 기쁨을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침묵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그 감정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고 싶었고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기적일 거야, 배은망덕할 거야 라고 말했고 당신은 포기했습니다. 그 힘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분노했고 깊고 정당한 분노를 느꼈지만 그들은 진정해, 어른은 그러지 않아 라고 말했고 당신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 분노도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울고 싶었지만 약해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 취약함도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다르고 싶었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싶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달라? 라고 말했고 그 다름, 그 독창성, 그 진정한 목소리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억압, 침묵,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돼 라는 말 하나하나가 그림자를 키워갔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하지만 끊임없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것에 주목해 보세요.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진정으로 완전히 혼자일 때 이 그림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과거에 몇 년 전의 일에, 오래전에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에 화가 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픔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또는 반대로 사소한 일이 당신을 폭발시킵니다. 과도한 반응, 예상치 못한 분노, 그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익숙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수년 동안 무시해온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저지르는 실수, 가장 흔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실수는 바로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더 바쁘게 살고 더 통제하려 하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을 되뇌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고.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즉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에 묻어둔 어떤 감정, 두려움,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같은 관계의 역학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려 할 때, 기회가 열리려 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며 왜 이런 일들이 항상 나에게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융의 대답은 냉혹하지만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삶은 당신이 그것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거창하고 극적이며 파괴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융은 그것을 일종의 정직한 관찰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가장 자극하고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종종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을 견딜 수 없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억눌린 자신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분개한다면 어쩌면 당신 스스로는 결코 설정하지 못했던 경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분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억눌린 분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사의 순간들을 인식하는 것, 즉 자각은 그림자를 다루는 가장 구체적인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당신 곁에 없을 때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림자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없앨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림자를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내 일부야. 나는 이것을 억눌렀고 묻어버렸지만 여전히 거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모든 것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고 그것을 인식하고 너 또한 나의 일부야 라고 말할 때 그 힘은 사라지지 않고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 변형은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개성화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거나 도망치거나 억누르지 않고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이야말로 아무도 곁에 없을 때에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진정한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면, 그림자, 억압된 모든 것이 어떻게 축적되고 되돌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우 중요한 구분,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 그림자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가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면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의 개념, 바로 외로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외로움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두 종류의 차이는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요된 외로움입니다. 버림받았거나 오해받았거나 배척당했거나 소외되었거나 혹은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보고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마치 상처처럼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고 서서히 알아차리기도 하며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외로움은 정말 무겁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외로움 속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두 번째 종류의 외로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외로움입니다.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향하고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 침묵을 도피가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고 의식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외로움의 차이는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태도에 있습니다. 똑같은 고요한 방에 앉아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융은 인생 후반기, 즉 삶의 진정한 무게, 진정한 상실, 진정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선택된 외로움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진정으로 깊은 침묵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보여야 해, 이렇게 느껴야 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어쩌면 수년 동안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침묵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목소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화해 봅시다. 선택된 고독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에 오르거나 수도원에 틀어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5분, 10분씩 휴대폰을 끄고 아무 콘텐츠도 소비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5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무엇을 느끼나요? 무엇이 막혀 있나요?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당신은 열어주지 않고 있나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알아차림의 연습은 개성화 여정의 일상적 실천과 같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큰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고독은 처음에는 불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불안감을 줍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말을 하려 하고 억눌린 감정이 들리기를 원하며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첫 만남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난 못해, 이건 나랑 안 맞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압도적인 느낌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통합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고여 있지만 흐르면 깨끗해집니다. 억눌렸던 것이 표면으로 드러날 때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인식되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반응과 관찰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고독의 순간들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촉발될 때 순간적인 분노, 갑작스러운 슬픔, 익숙한 감정 멈추세요. 그 감정을 즉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즉시 무시하지도 마세요. 즉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어디서 오는 걸까? 전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반응하는 존재에서 선택하는 존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작지만 심오한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며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의존하고 당신을 현재가 아닌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관찰하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도 당신 편이 아닐 때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가 변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면의 조용한 관찰자, 선택하는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당신도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가 생기면 이 모든 여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이나 흔들림 없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돌처럼 차갑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벽으로 둘러싸인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흔들림 없음이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음이란 영향을 받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산과 바위의 차이와 같습니다. 바위는 단단해 보이지만 충분한 힘이 가해지면 부서지고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산은 사계절을 모두 겪습니다. 눈이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진흙탕이 흐르지만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것이 바로 산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안심을 얻으려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으로는 중심을 굳힐 수 없습니다. 외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상황은 바뀌고 인정은 사라지고 안심은 없어집니다. 외부에 뿌리 내린 중심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뿌리 내린 중심, 즉 진정한 자아와 맺은 깊은 친밀감은 아무도 곁에 없더라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통합 또는 개성화는 두려움과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들이 이 단계를 따르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자극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속으면 오히려 더 취약해집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왜 아직도 이런 기분이지? 난 이미 극복했는데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는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거부합니다. 바로 이 점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제적인 압박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첫째, 관찰자처럼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찰자란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자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나는 그 분노를 관찰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언어적 차이가 의식의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분노와 동일시하게 되고 분노가 곧 자신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분노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감정이 자동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과 스스로를 관찰함으로써 선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인가? 목인가? 배인가? 언제부터 시작된가? 이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정의하고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감정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원칙일 것입니다. 수용은 흔히 항복, 굴복, 포기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수용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라는 생각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큰 에너지 소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나면 곧바로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슬퍼지면 곧바로 그렇게까지 슬퍼하면 안 됐는데 라고 말합니다. 두려우면 곧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필요, 진술은 당신이 현실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싸우는 것은 언제나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 감정은 바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과 화해하는 것, 즉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것이 나의 현재 경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대를 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는 한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앞에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관찰하고 수용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반응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모든 자동적인 행동에는 멈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짧지만 중요한 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 도달하셨군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것,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피상적인 것으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는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 대화를 필요로 하고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이 영상의 전체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면 별개의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 큰 그림을 명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진 남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그 순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아침,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라는 그 느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여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면, 페르소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짊어지고 온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진짜처럼 느껴지는 정체성의 겹겹이 쌓인 껍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면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거리를 만들며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가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취약성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모든 것들, 억눌린 분노, 삼켜버린 취약성, 묻어둔 한계, 거부했던 부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림자를 인식하고 너 또한 나의 일부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어둠은 힘을 잃고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요된 외로움과 선택한 외로움. 그리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똑같은 고요한 방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선택한 외로움은 가면이 벗겨지고 그림자가 말하고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세 가지 원칙, 즉 관찰, 수용, 선택을 통해 말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갑옷이 아닌 명료함, 벽이 아닌 뿌리, 경직성이 아닌 깊이. 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무언가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타인에서 자신으로, 반응에서 선택으로, 가면에서 진정한 자아로. 융은 외부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면의 누군가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여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이 문장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않나요? 이제 내면의 누군가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가면 아래의 당신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당신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당신입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멈춰 서서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당신, 이 진실하고 온전하며 통합된 당신이야말로 비록 아무도 곁에 없더라도 삶에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개성화는 언젠가 완성해서 책장에 꽂아둘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삶은 매 단계마다 새로운 가면, 새로운 그림자, 새로운 자극의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이 대화를 나눈 당신은 이제 그 질문에 더욱 의식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제 언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투영,
선택된 고독, 관찰,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잠시 멈추고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문장, 개념, 순간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융사상의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의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댓글에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글로 적을 때 더욱 현실적이고 무겁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고 융의 변혁적인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저희 채널의 모든 영상은 여러분 내면에 더욱 견고한 토대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